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일주일, 한 달, 혹시 기억 쫓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문자를 보냈지만 일시, 명절에 혼자 차례를 지내고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이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일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관계 단절, 즉 절연을 선언받은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혹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거울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나는 희생했는데 넌 왜 떠나니? 76세 가명 이봉수 씨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표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월급의 70%를 저축했고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로 봉수 씨는 이후 20년을 살았습니다. 민준이의 학원비, 과외비, 수학여행비, 대학 등록금. 봉수 씨는 단 한 번도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 막히면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아들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쥐어줬고 전세 보증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어느 가을날 아들 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할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봉수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처음에는 웃었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은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 즉 며느리 수연 씨의 증언에 따르면 봉수 씨는 결혼 초부터 아들 내외의 삶에 매우 깊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오셨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요. 냉장고를 직접 여시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시고 제가 요리한 음식에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고 직접 고치기도 하셨어요. 봉수 씨 입장에서는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침범이었죠. 문제는 민준 씨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 불편함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희생을 등에 업고 자랐던 그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억눌림이 10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절연의 형태로 봉수 씨는 지금도 아들이 왜 떠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슬픈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이지만 통제는 폭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의 삶을 내 방식대로 꾸려도 된다는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봉수 씨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가족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자녀에게 해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도와줄까? 아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10년을 참다 폭발하는 것보다 1년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대화가 불편해도 절연보다는 덜 아픕니다. 사례 2.
엄마는 내 편이 아니었어. 박정순 71세, 전업주부 딸 박지영 43세. 딸과 절연한 어머니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요. 그것도 모녀 사이가요? 박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의외함이 곧 뼈아픈 공감으로 바뀔 겁니다. 정순 씨는 충청도 소도시에서 세 자녀를 키운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지방 공무원이었고 정순 씨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요. 여자가 일하면 집안꼴이 어떻게 되냐고 했으니까요. 세 자녀 중 막내딸 지영이는 특히 영특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스스로 결혼도 했습니다. 정순 씨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균열은 지영이의 결혼 이후 시작됐습니다. 지영 씨의 남편 기준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순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반듯하지 않아 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순 씨는 결혼 전에 지영에게 여러 차례 그 사람이랑은 생각을 다시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했고 이후 결혼 생활에서 실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 의심 행동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정순 씨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랑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영은 그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새 번호를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에 기준 씨를 탓했습니다. 그 사위놈이 딸을 꼬였다고요. 하지만 지영이 보낸 마지막 편지, 반송되지 않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스스로와 내가 맞지 라고 했어요. 단 한 번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 딸이기 전에 그냥 틀린 사람이었어요. 정순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고요? 이미 딸이 떠난 뒤에야 깨달았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가 주는 교훈입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조언도 경고의 재확인도 아닙니다.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연결을 관계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유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두 자녀 모두에게 절연을 당한 부부입니다. 최병철, 한순희 씨 부부는 경기도에서 30년간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딸 미진이를 위해 각각 한 채씩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 이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 준혁은 두 채 다 형제가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했고 딸 미진은 그렇게 되면 내 몫이 너무 적다. 나는 시집가서 지원을 덜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이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거듭될수록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급기야 준혁이 엄마 아빠가 미진이를 편애했다고 과거의 감정까지 끄집어냈고 미진이는 오빠는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얼마 받았냐며 수십 년 전 일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철 씨 부부는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부모가 한쪽 편을 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두 자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차단했고
딸은 명절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철 씨 부부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싸움의 원인이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털어놓은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비교단한 기억, 사랑을 증명해야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유산 문제라는 도화선을 만나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요양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비교였던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상처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사이의 묵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그것은 도화선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은 형제 자매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 각각에게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유산보다 오래갑니다. 살해사, 폭력인 줄 몰랐습니다. 강태식 씨는 30년 군 복무를 마친 뒤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함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무릎을 꿇렸습니다. 성적표가 나쁘면 밥을 굶겼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며 아들이 울 때마다 더 혼을 냈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도 강해야 한다며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 본인은 이것이 교육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 동현 씨는 40이 넘어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CPTSD, 즉 백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릴 적 반복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체벌이 원인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딸 소영 씨도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남매는 따로따로 상담을 받다가 어느 날 서로의 상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기로. 강태식 씨에게 자녀들이 남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인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태식 씨는 편지를 받은 날 밤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 시대 부모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엄격함과 폭력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자녀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사랑이었다 해도 상대가 공포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세대의 기준이 달랐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반성은 다릅니다.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약한 것으로 보는 대신 신호로 봐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아직 늦지 않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례오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말순 씨는 올해 80입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출신으로 18배 시집을 갔고 23세 아들 재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재현이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주방 일 파출부, 공장 야간 알바. 잠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재현이가 대학에 붙던 날 말순 씨는 혼자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재현 씨는 훌륭하게 컸습니다.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며느리 쪽 집을 먼저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손자 돌봄을 부탁했는데 거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신 전화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말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데 어쩌겠어요. 잘 살면 됐지.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말순 씨에게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현 씨 부부는 회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정은 빨랐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아들이 자기 짐을 싸주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던 날 아들이 돌아서려 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현아,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그 후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동안 말순 씨는 치매가 진행되면서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요양원 현관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직원들이 왜 거기 계시냐고 물으면 말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올 것 같아서요. 아들 재현 씨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려갔을 때 말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재현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들을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사례 5에서 배우는 인생 교훈.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말순 씨는 절연을 당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채로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행태의 단절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손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배워온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자녀 여러분, 먼저 전화를 드리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입원하기 전에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봉수 씨처럼 희생을 통제로 표현했던 분, 박정순 씨처럼 공감 대신 판단을 먼저 내놓았던 분, 최병철 씨처럼 재산 앞에서 자녀들의 오래된 상처가 터진 분, 강태식 씨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심었던 분, 그리고 오말순 씨처럼 아무 말 않고 기다리다 결국 잊혀진 분. 이 5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의 부재. 부모도 말하지 않았고 자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누군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절연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무시된 신호, 수십 번의 삼켜진 말, 수십 번의 다음에 얘기하자가 모여 어느 날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용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밥은 먹었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영상에 나온 5분들이 끝내 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